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현직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통합파가 전당원 투표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통합 반대파가 전대미문의 결정이자 전례 없는 막장 정치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서지현 검사가 진상조사단에서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나오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녹취 내용부터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유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 2차 피해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서 검사가 그런 힘들고 어렵게 용기 있게 10년 전 얘기를 폭로했는데 불구하고 검찰 주변 내부에서는 정계로 하려고 그런다. 예. 또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유도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진짜 2차 피해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서지현 검사 사건을 쭉 보면서 이 검찰이 얼마나 과거에 그릇된 권위주의에 못 박혀 있고 말이죠. 예. 부패해 있고 그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전근대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지현 검사 관련해서 하여튼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안태일 전 검사장과 지금 현역 의원인 최계일 의원 한국당의 안태건 검사장, 안태훈 검사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서지현 검사에게 외압이라든가 또 인사 발령 조치를 부당하게 했다, 보복성을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문무일 총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정확하고 명확하게 재수사를 해야 돼요. 이거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 여검사들이 요즘에 하여튼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옛날하고 달리 상당히 여자들이 진출이 많은데 이러한 피해들 그리고 제 2차 피해까지 사실상 이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검찰 스스로 자성 노력 차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께서도 혹시 어떻게 좀 생각하고 네, 그래서 서지현 검사가 이제 조사하고 나오면서 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이제 눈에 띄는데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거를 고백하길 바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가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는 이런 게 이제 실현이 되려면 지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성추행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안태근 당시 법무부 간부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이루어져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감사라든가 인사에서의 부당성을 진술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려면 당시 성추행 당시 2010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지금 한국당 의원이 과연 이거에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지난해 현재 법무장관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여러 가지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번에 다시 폭로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로 현재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법무부가 과연 어떻게 했는지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안태근 검사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장례식장에 옆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최규일 의원 그리고 심지어 법무장관과 법무장관의 지금 법무부의 간부들까지 포함해서 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이거를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은 처벌을 하고 또 사실관계가 또 과장된 게 있다면 또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아까 이제 여검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법무부와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조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뛰어넘겠습니다. 국회 의석수를 두고 지금 아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분당 사태에서 예견됐던 일이지만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살짝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평당 의원이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이용호 의원도 지금 국민의당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국민의당이 남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까지
여론을 종합해 보면 그렇다면 민평당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지금 현역 의원, 그러니까 비례를 빼고 현역 의원이 16명. 최대치를 네, 최대치입니다. 16명이 탈당해서 민평당에 참여할 것이다. 이용호 의원이 포함된다면 그런 거죠. 나머지 3명의 비례의원들 이상돈, 장정숙, 그다음에 박주연. 3명 의원들은 사실상 남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실제로 민평당에 가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중요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민평당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20석의 교섭단체는 안 되지만 실제로 16석이기 때문에 교섭단체는 안 되는 거죠. 교섭단체가 안 된다는 것은 결국 국회의 의사결정이라든가 국회 운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발언권이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표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19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현재 민주당이 121석인데 거기 정의당이라든가 정세균 의장이라든가 아니면 민중당까지 합치면은 실제로 129석이다. 그럼 148석을 가져갈 수 있다. 148석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매직 19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국회 의석수가 예를 들면 구속되고 이런 분들 빼면은 296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가운데인 140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민평당과 이용주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나빠지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물론 민평당도 그러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고받고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 비토할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민평당이라는 성향 자체는 호남에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호남에서 고공행진을 하는 한 민평당이 예를 들면 민주당에 반하는 예를 들면 국회의 의사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하에 하여튼 그것이 이후에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되든 간에 민평당이 떨어져 나온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를 운영하는데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예측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보완 설명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평화당이 이제 저희 캐스팅 보트를 지었다면서 설명을 하기를 본인들은 벌써 범여권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범여권으로의 숫자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범여권이 민주당 121석 포함해서 129인데 자기들이 비례대표 탈당하지 못한 3석까지 합치면 19가 되면은 148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적 의원이 296명이거든요. 현재. 일부 의원이 사퇴하는 바람에 그런데 현재 범야권도 보면 148이에요. 범야권이 그러니까 범야권이란 뭐냐면 이번에 미래당을 범야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 여당 입장에서 더 좋아진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과거에는 국민의당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당 편을 들어줬거든요. 막판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는 미래당이 여당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 당이 분열되는 거는 범여권과 범야권이 재편되는 효과를 갖는다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데 148대 148이지만은 이용호 의원이 될 때는 149가 되고 또 하나는 야당 야권의 두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어요. 최경환 의원 등. 이 의원과 최경환 두 사람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투표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범여권이 한 2석 정도가 1석에서 한 3석 정도가 우위를 지키는 상황인데 이런 거는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현역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다시 수치가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범여권에서는 가급적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의원직 사퇴하는 거를 좀 줄여달라고 하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어떠한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다시 2차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또 개가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앞으로 상당히 서로 여야 간에는 굉장히 긴장되는 그리고 흥미있는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상황이 이렇게 되면 지금 뭐 민주통합당이 범여권으로 묶이는 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민평당이요? 미래당 같은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당이 싫어서 나갔던 그러니까 한국당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갔던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가 이끌었던 바른정당이 합쳐진 게 이게 과연 한국당과 개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야당에서 한국당의 뜻과 같이 한국당을 지지하는 움직임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면 뭐 총선이라든가 대선 때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현재로 봤을 때는 바른정당의 탄생 배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33명이 나왔었는데 나머지 하여튼 9명만 남겨놓고 다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생명력이라는 결국은 탄핵에 찬성했다. 예. 그 얘기는 그 당시에 국민적 여론과 압박이 굉장히 거셌기 때문에 뭐 33명 김무성 의원 이런 다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은 자기네 정치적 이해관계라기보다도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워낙 거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허벌판이고 예를 들면 대선 후보도 제대로 못 내고 냈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예. 자신들의 개인적 정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러나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과 다른 세력들은 합리적 보수를 주장하면서 있었는데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되니까 예. 결국은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이런 정치적 세력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안철수 대표도 중도를 주장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호남에서 지금 합류한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원내대표 예. 이런 사람은 중도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 우파와 중도의 약간 좌파와 이렇게 합치는 형태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새로 결성되는 이제 미래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현재 지형으로 봤을 때는 좀 중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현재. 예. 물론 이제 당 강령을 봐야겠죠. 이제 박주선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북 보육 정책이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걸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 당 강령을 봐야지만 현재 지형으로 봤을 때 중도에서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약간. 예. 이런 부분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민주당과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공유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대립적인 측면이 예.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한국당은 저는 상당히 안 맞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당이 요즘 나가는 행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홍 대표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오른쪽에서 너무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안철수와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정체성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지방선거 때 과연 어느 당이 이 당을 할 것이냐 중요한 분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 세력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론조사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이 한국당보다도 새로 탄생하는 통합신당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아요. 미래당요. 예. 그다음 이제 미래당으로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예. 통합신당으로 했죠. 뭐 전국적으로 16%, 한국당이 6%.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통합신당이 20%, 그리고 한국당이 5%까지 나왔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오늘 리얼미터 조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과연 보수층들이 아니면 합리적 보수층들이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고 과연 이제 한국당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거냐.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지금 두 갈래, 세 갈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유리분리를 따서 객관적 설명이 좀 필요한데 갤럽 조사에서는 미래당의 지지율, 그러니까 합쳐질 경우에 지지율이 한국당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리얼미터 등의 여론조사에는 또 한국당이 그 미래당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조사에 또 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으로 소위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의 이제 통합된 미래당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 시너지 효과를 낼 거냐,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별로 못 나면서 좀 떨어진 효과를 낼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은 새로 생기는 미래당이 왜 그런 범야권 한국당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하자면 여러 가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국회에서의 법안 주도는 여권이 하기 때문에 일부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하고 이해가 맞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역시 범야권의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그러니까 148대 148로 가려면 어찌 됐건 통합신당이 되는 이 미래당이 한국당과 함께 뜻을 같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의석수 같이 하는 순간 미래당의 정체성을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건 저는 여론이 가만히 있지 물론 이제 않을 개헌 부분에 있어서의 권력구조 분산은 상당히 일치한 측면이 있죠. 분권형 대통령제. 근데 그 외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이 있죠. 민생 법안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검찰 개혁 문제, 공수처 문제라든가 각종 법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국당이 유별나게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법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안철수나 유승민 대표가 예를 들면은 민주당과 예를 들면 공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당이라는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국당하고 같이 한다. 이러기에는 그런 미래당 스스로가 개혁적 보수라든가 중도라든가 합리적 보수를 예를 들면 내팽개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미래당의 존재 자체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한국당과 같이 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제 뭐냐면 보수층에서 나오는 여론들을 들어보면 홍준표 대표에 대한 반감이 의외로 큽니다. 실제로. 한국당에 대한 반감보다도 홍 대표의 예를 들면 행보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막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언론사도 지금 MBN 관계도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너무나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층들이 선택할 수 있는 룸이 제가 보기엔 한국당에 자꾸만 상실돼 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현재의 국면 자체가 문재인 정부도 촛불 국민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고 그리고 지방선거도 좀 지방선거에 대한 예측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 국민혁명 이후에 첫 번째 벌어지는 지방선거예요. 이런 부분은 절대로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은 아직도 그러한 촛불혁명과 국민혁명을 확실하게 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면은 좀 달라지겠죠. 여러 가지 행보가 달라지면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뭐 좌파 정권이다, 사회주의 정권이다 이런단 말이죠. 국민적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래당이 과연 한국당과 같이 할 수 있는 스탠스가 있느냐? 제가 보기엔 룸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미래당은 한국당하고는 굉장히 지금 현재 경쟁 관계고 서로 어찌 보면 앙숙 관계. 지금도 당장 지금 홍준표 대표가 배신자 집단이라고 비판을 하고 그래도 또 그다음에 또 이제 미래당에서는 또 뭐 걸레 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아주 치열한 공방을 하기 때문에 서로 무슨 정치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정계 1차적인 정계 개편의 의미는 바로 범야권과 범여권이 재편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비록 그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홍준표 대표와는 완전히 경쟁이면서 뭔가 상당한 서로 비판하는 입장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정치라는 건 여권을 축으로 움직이거든요. 여권이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당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대해서는 결국 그런 점에서 아주 민감한 비록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런 데서는 여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선거제도 계획을 하는데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 걸린 문제에서 결국엔 야권의 입장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의 이번 경계 재편의 의미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차기 대선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범야권의 주자로 이제 편입이 됐다는 데서 이번 정계 개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언론사에서 그래도 정치 부장을 지내셨고 그렇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대선배님이시기도 한데 홍준표 대표가 지금 MBN과 크게 한판 주말에 붙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홍준표 대표는 이런 여러 가지 기사에 대해서 과연 기사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수년간 뭐 성희롱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해 대표를 작년에 4월에 알았는데 왜 수년간이 되느냐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오보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뭐 주장할 수는 또 그러나 또 그런 성희롱이 전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홍준표 대표가 입이 좀 거칠기 때문에 근데 그런 표현을 놓고 이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언론 중지에 의해 제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취재를 거부하고 이러한 거를 기자실에 그 부스를 폐쇄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거는 언론의 취재 자유라는 그 비록 그 한 기자가 그 기사를 잘못 만약에 쓰냐 안 쓰냐는 논란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더라도 언론의 취재 자유가 필요한 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언론의 이러한 그런 거를 봉쇄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당사는 당의 것이도 아니고 대표의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국고보조금을 많이 1년에 수백억을 정당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국가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도 한번. 패착이죠, 홍 대표의. 그 예를 들면은 부스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거기 당사의 부스는 왜 가 있습니까, 기자들이? 당에서 나오는 홍보 자료라든 공보 자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뭐 취재는 따로 다 해요. 전화 취재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에 있는 무슨 국회도 그 기자실이 다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다 있거든요. 당에는 결국 그 당 부스를 계속해서 그 출입 기자단을 거기다 당 부스에 앉혀놓는 이유는 자기네 당의 선전과 어떤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철거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MBN 기자들이 예를 들면은 한국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을 때 한국당 의원들 전화 안 받을 것이냐? 전 잘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MBN 부스의 철거라는 것은 벌써 손해만 보는. 그리고 이게 MBN이 다른 언론사 부분과의 대립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라든가 취재 자유에 대한 문제 부분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뛰는 언론사 기자들이 실제로 상당히 감정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홍 대표의 이번 선택은 상당히 패착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부수철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선거 전에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요 실제로.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 자료를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데 그 언론과의 대척점이 생기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최근 행보들이 예. 전에 홍준표 대표를 알던 사람들은 그 원래 굉장히 그 촉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인데 왜 이러냐 이런 얘기까지 보수층에서 나올 정도군요 현재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방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이번에 결정 자체도 실제로 홍준표 사당화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결정 자체가. 예. 그런 점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